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좀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기분 좋은 소식. 윤석열 호남에서 자릿수 지지율 9%. 예, 호남에서도 9%가 나오는 게 나는 신기한데 한 자릿수 지지율 부정평가 80% 이상 나오고 어쨌든 광주 전라에서 부정평가가 84% 긍정평가가 9% 생각보다 많네요. 어쨌든 전국에 윤석열 지지율 한 자릿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윤석열 따라가는 국정 기조라고는 생각했지만 엑스포 실패했죠. 엑스포가 실패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큰 국제 행사나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추진을 하는 행사에서 떨어지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 국민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책임자가 옷을 벗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윤석열이랑 똑같아. 하긴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는 놈들 한 명도 없는데. 네, 주말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국회가 이슈의 중심이었죠. 이동관 탄핵안, 그다음에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탄핵안이 올라갔었는데 이정석 검사와 손준성 검사는 탄핵이 됐죠. 그래갖고 현재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이동관이는 꼼수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탄핵은 면했죠. 이건 뭐냐면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대통령실 뜻이죠. 대통령실의 뜻이죠. 그 대통령실의 뜻이라 그래봐야 뭐 윤석열의 뜻보다는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의 뜻이겠죠. 제가 보면요. 이동관이가 여러분들 이거 사실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이동관이가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아간 거는 이동관이보다 언론 장악이 더 급하다는 거죠. 그쵸? 누가 봐도 이동관이보다는 언론 장악이 더 급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동관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사청문회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개쪽팔림을 당했습니까? 자녀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이동관이가 저렇게 민주당에서 탄핵안 올라왔다라고 쉽게 자리를 내려가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이 이동관이가 저기서 버텨버리면 제2의 이동관을 임명할 수 없으니까 언론 장악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동관이를 내려오라고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송 장악하겠다는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다운 형태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동관 뜻으로 발표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나간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철면피인데 그런 것 때문에 물러난다? 절대 아니죠.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노란봉투법 방송법 거부권 행사했죠. 예. 이제 거부권 정치 이것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왜 200석을 얻어야 되는지 명분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한 법들을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그 국회가 입법할 때 특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공조를 해서 입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법들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도 노란봉투법이나 여러 가지 그 방송법 이거는 언론 노조,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라서 결국은 민주당이 200석에 힘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론의 정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이 200석을 달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이론상으로 좋아지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거부한 법 내년에 다시 통과시키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로 이제 민주당이 대선 전략을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이번에는 민주당이 꼭 200석 얻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너무 좋잖아. 윤석열이 거부한 간호법 이번에 민주당이 꼭 200석 얻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꼭 200석 받아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럼 노동자,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할 것 없이 이 민주당이 왜 200석을 얻어야 되나? 200석을 얻으면 뭐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200석을 얻어야만 진짜 약자와 서민을 위한 법들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 문구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손준성 이전 탄핵.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주 김건희 특검법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12월 8일 날 민주당이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거든요.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12월 8일 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김진표 의장에게 아마 열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김진표 의장이 만약에 국회를 만약에 열어줄 건데 안 열 거예요. 이번에는 김진표가 열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아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 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12월 22일 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김진표 입장에서는 괜히 욕먹으면서 자기가 본회의 열었다가 김진표 알다시피 얘도 좀 빨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은 12월 8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압박을 가하겠지만 김진표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2일 넘어가서 아마 지금 국회 예산안 시한도 지금 지나갔죠. 예산안도 아마 제가 언제 우리나라 내년 예산 통과될 것 같은데 예산 시한이 12월 2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예산 벌써 넘어갔죠. 합의가 안 됐죠. 그래서 예산안은 김건희 특검법 이후에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한 12월 말일 안에 예산안은 처리가 될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정섭 지금 검사가 탄핵됐다고 얘기했죠. 이정섭 검사가 탄핵이 됐는데 이 이정섭 검사가 성남 누구죠?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이정섭 후임의 안병수라는 직무 대리인을 꽂았어요. 근데 이 수원지검 2차장 자리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다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안병수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예전에 뉴스타파 보도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박수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코스타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어떤 코스타 기업을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안병수라는 사람인데 다스텍이라는 이 회사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흘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검찰이 저기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이 회사를 살까 말까 막 고민하는 중에 이 회사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 인수자에게 흘려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사요. 그래서 대박이 나죠. 바로 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정보 흘려줬던 이게 누구냐면 이 사기 대출 사건이었거든요. KTENS 사건과 관련된 안병수 검사가 결국은
수사 무마, 그 다음에 정보 유출, 수사 기록 유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꼬라지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 지금 제가 지금 5명의 수석 비서관들이 교체가 됐죠.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예전에 지지율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조건 옳다, 이딴 개소리 늘어났죠. 국민들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뭐 고개를 숙이는 척하더니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념 전쟁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실이 뉴라이트 애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뉴라이트 애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게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시작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정무수석이 한오섭이라는 자가 정무수석으로 갔죠. 이 사람이 누구냐?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입니다. 최전선에서 뉴라이트 홍보를 하고 뉴라이트의 운동을 주도했던 자가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뭐냐면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누가 봐도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정무수석은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여야 다니면서 조율을 해갖고 어떤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한오섭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 사람은 뉴라이트, 지금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국민은 무조건 옳다,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그런 대국민 발언을 했었죠. 근데 정신 못 차린 거죠. 이념 전쟁, 공산 전체주의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용어를 만들어 갖고 쓰고 다녔던 윤석열인데, 마치 이념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이런 한오섭 정무수석을 하면 이념 논쟁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이념 논쟁은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한다라고 했던 말이었는데, 오히려 정무수석이 이런 자가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정책실장이라는 왕실장 자리가 하나 생겼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관섭이에요. 이관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세요? 윤석열 정부 초기 때 2021년 작년 10월에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기억나시죠? 유병호, 지금 공수처 수사 받는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랑 주고받았던 문자 걸렸었죠.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의 문자를 받아, 그 다음에 그때 국정기획수석에 그때 그거를 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관섭 정책실장이에요. 감사원은 여러분들 행정부의 소속이지만 독립기구잖아요. 근데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해명자로 나갈 겁니다, 그랬던 놈이 바로 그거고, 그때 이관섭이라는 또 놈은 어떤 놈이냐면, 언론에 이게 문제가 되게 힘든 거예요. 6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가 언론 편향 때문이다라고 발언하면서 그냥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수석으로, 실장으로 전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도훈 홍보수석,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도훈 언론 홍보에는 이도훈, 시민사회는 황상무, KBS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도훈이라는 자는 문화일보 논설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KBS 사장과 똑같이 문화일보 논설 출신인데, 이 사람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김건희가 캄보디아 가고 그 연출했다, 막 조명이 있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김건희가 캄보디아 방문해서 아픈 어린이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뭐 치료해준다라고 난리가 쳤을 때, 그때 그 문화일보 논설위원일 때 어떤 기사를 쓰냐면, 새로운 영부인 공공 외교를 시도했다. 이런 자예요. 그리고 현지 반응도 좋다.
이런 글 쓴 자들이 지금 홍보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을 때 이 이도훈이라는 홍보수석이 어떤 말을 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5년간의 외교 참사라고 하면서 했던 거고, 황상무는 누군지 아시죠? KBS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KBS 앵커 출신이었는데 KBS 안에서도 꼴통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의 어떤 국민의힘 그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았던 자고요. 이런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여러분들 정말 윤석열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희한하게 윤석열 여태까지 얼마나 미국에 충성하고 일본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습니까? 한미일 북직너 만들라고, 그렇죠? 신냉전 체제에 바이든의 개가 돼갖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정작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요, 아무도 우리나라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일본과 얘기해요. 미국도 일본과 얘기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 우리나라 윤석열과 얘기하지 않아요. 더 웃긴 건 뭐냐? 중국과 일본은 만나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다각도로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이제 허니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호주였죠. 호주는 구구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호주의 어떤 대통령 자리, 호주의 총리 자리도 구구가 잡고 있다가 이번에 호주가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호주가 정권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과 여태까지 엄청난 미국의 호주는 지난 노동당 정부가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도 중국과의 어떤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응? 예전에 갈등이 중국, 호주 양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호주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주도 다시 호주 총리가 11월 6일 7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보다도 시진핑을 만나고, 호주의 노동당의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바이든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중국을 먼저 만나러 갔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수준의 외교력을 펼치고 있는데 윤석열 혼자 지금 미국에 의존해갖고, 지금 윤석열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 경제 침체를 위해서 헤쳐나가야 될 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사실. 그렇죠? 너무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분노스러운 게, 전 세계는 중국의 시장을 부러워하고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공장에 대해서,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데 윤석열 혼자 중국을 개무시하고 중국과의 개선에, 미국도 심지어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중국과의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혼자 중국을 패싱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중국을 패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최근에 우리가 에이펙 회의 가갖고 시진핑이 윤석열을 깠죠. 사실상 시진핑에게 패싱당한 윤석열을 보고 오히려 기시다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내년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훈풍이 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다 보니까 중국과의 패싱을 당하고 있어요. 불쌍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지금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장관 자리 뭐 4개, 5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총선 영향 없이 아마 1, 2월 달에 장관 인선을 마치려고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보니까 지명자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자 별게 다 나오고 개쪽 당하고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마 비서실장으로 김한길이 갈 거예요. 제가 보면 이 모든 뭐 인요안을 혁신위원장 꼽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 보니까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인데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김한길이가 내년 총선을 지휘할 용화대의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김한길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김한길이가 인요한이를 꽂았잖아요. 김한길이가 인요한이를 혁신위원장으로 꽂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국힘당의 후보로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윤석열이가 굉장히 의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김한길이가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개입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요한이를 통해서 국힘당의 윤핵관과 사실상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들어가서 내년 총선을 지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은 내년 국힘당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년에는 한동훈, 원희룡이 원투로 나올 거예요. 투톱으로. 한동훈이는 아마 장관을 혼자 어떻게 한동훈이를 정치권으로 입문시키는데 이벤트를 만들어 주느냐.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구속영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메이드를 시켜놓고 한동훈이는 정치권으로 입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봐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 놈들이에요. 민주당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되고 검찰이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한동훈이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 자기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 출신으로 수도권의 어떤 힘을 모으는 이런 투톱 체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김한길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다음에 원희룡 요 두 사람이 아마 선거판을 지휘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이 내년 걱정되는 게 저는 한동훈이 나오든 원희룡이 나오든 전혀 겁나지 않아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저는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지금 오늘 이상민이가 탈당을 했죠. 이준석이가 노리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준석이의 노림수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준석이가 노리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러분들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혁신이죠. 그렇죠?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통점 뭐예요? 혁신이라는 소리가 다 공천 물갈이, 니콜 혁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현직 의원들 교체한다는 거죠. 그렇죠? 혁신, 공천 물갈이. 그럼 현직 배지단 사람들 최소 국힘당이나 민주당 합쳐서 50명 이상은 최대 100명까지는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꿈꾸는 건 뭐냐? 이준석이가 민주당을 까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교활해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무슨 송영길은 얼빵하게 뭐 이준석과 연대해갖고 반윤 연대를 만든다. 미친 개소리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준석이가 꿈꾸는 건 뭐냐면 시작부터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원들을 영입을 해서 정당 보조금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민이 같은 애 원래 국힘당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가죠. 스탑해 있습니다. 국힘당에서도 윤핵관에 밀려갖고 자기 지역구 공천 못 받는 사람들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보승이 같이 국힘당에서 탈당해갖고 있는 애들 현직 의원 20명 이상만 확보되는 순간 그냥 교섭단체 돼갖고 원내 3당이 되는 거예요. 원내 3당이 되는 순간 정당 보조금 나눠먹는 거죠. 제가 보면 이준석이는 제가 보면 최하 3, 40명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신당 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신당 창당해갖고 이준석 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응? 이준석이가 결국은 현직 의원들 민주당 출신뿐만 아니라 국힘당 출신들 끌어모아갖고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순간 거의 100억 원 단위의 정당 보조금을 받아갖고 그냥 선거 치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과 민주 진보 진영의 착각이 뭐냐? 이준석이는 뼛속부터 수구 세력이에요.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에 성공하면 연대를 해도 국힘당과 하지 민주당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는 단지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이 싫은 거지 민주당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공한 일배예요. 성공한 일배. 응? 왜 자꾸 무슨 송영길은 얼빵하게 이준석과 연대해서 윤석열 퇴진당 만든다 연대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준석이 바로 송영길 깠어요. 신당 반윤연대 안 할 것이다. 이거는 윤석열 퇴진당 만든다. 전 당대표가 이딴 발언이나 하고 다니고 결국은 검찰이 여러분들 송영길 소환한다는 건 뭐죠? 검찰이 송영길 소환한다는 것은 조사한 다음에 영장 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드디어 이제 총선 국면에 와서 송영길이나 민주당 의원들 나머지 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있으면 아예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간 이유는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를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무슨 검찰의 수사를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준석과 연대를 해갖고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요. 제가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 당시에 제가 송영길 비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비판받았습니까? 결국은 송영길이 이재명 뒤에 칼 꼽을 거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정유라 녹취록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정치권 내가 일반 우리 시민들 사람 볼 줄은 몰라도 정치권 인사들은 제가 진짜 잘 봐요. 제가 송영길은 이재명 뒤에 칼 꽂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녹취록 얘기 들으셨어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아갖고 대통령 되기가 힘드니까 내가 대신 이재명이 물론 날아가면 내가 대통령 되면 니네 엄마 사면해줄게. 그런 녹취록을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재명 제가 분명히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역구 내주고 나중에 송영길 개딸 이재명 니콜 개딸 이재명 개딸 니콜 송영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생기면 이재명의 개딸이 이재명의 대안으로 송영길을 찾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아니 제가 지난 대선에서 느낀 거라니까. 제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송영길은 지금 대선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 대선 홍보 유세하고 다닌다고. 제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송영길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언젠가 이재명 당대표의 등에다가 칼 꽂을 거라고. 그러면서 개딸 영향력을 막 이재명과 막 함께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재명 당대표죠. 뭐 정유라한테 1,000만 원 줄 돈 있으면 진짜 그게 아니라 그 녹취 들어보면 여러분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어디서 최순실을 사면을 한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송영길이가 급하니까 검찰이 자기를 정치 생명을 끊고 사실 이게 수사가 확대되려고 그러니까 이준석과 신당 연대 투쟁하겠다.
연대 투쟁을 할 데가 없어갖고 이준석이랑 하냐? 아유 정신 나간 거죠. 저는 내년 총선에 아마 이준석이는 27일 날 탈당 선언을 할 겁니다. 제가 보면 이준석이의 탈당 시점은 김건희 특검 통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준석이가 제가 27일 정도라고 보냐면 본회의에 22일 날 상정되죠. 자동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은 제가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합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이준석이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당연히 김건희가 사람들은 윤석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가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그 명품 전달받은 거 보면서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어? 대통령은 없고 대통령은 있어요. 대통령은 없어요. 대통령은 있어도 이 나라의 실권자는 김건희예요. 제가 한두 번을 얘기합니까? 못 받아요.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내 특검 내가 받겠냐고. 절대 못 받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자기 가족 감싸기. 응? 절대 못 받아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김건희 같은 애들 관리가 안 되니까 저 밖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대통령이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행실 하나도 조심하고 전화 한 통화도 함부로 받지 않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그 당시에 비서실장은 시민사회 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뭐 민정수석 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딱 부르는 순간 전화번호를 싹 바꿔버리고 아무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혹시나 청탁이 올까봐. 김건희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김건희가 대통령이 아니면 주변에서 윤석열한테 이르겠죠. 지금 여사께서 하는 행동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막 보고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저도 제 아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잘못하면 저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김건희의 악행을 윤석열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예전에 박정희 같이 독재 권력자였으면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박정희 같이 독재 권력자였으면 뭐 그 당시에 뭐 차지철이니 뭐니 주변에 중앙정보부장이 그런 사람들이 요즘 여사가 이상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최태민이나 박근혜의 관계도 결국은 중앙정보부에서 다 연락이 와갖고 나중에 최태민이 불러갖고 뭐 조치 취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김건희의 악행은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가는 그 새끼는 날라가요. 청와대 용산에서. 어떤 새끼야? 누가 이거 우리 아저씨한테 전달했어? 날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김건희가 뭐를 하는지, 김건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터치 못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김건희의 녹취록을 수십 번 들은 사람이잖아요. 전 아직도 김건희의 목소리 환청으로 들려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뭐 야당이나 극우들 막 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응?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가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도 그 누구도 김건희를 터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대통령 와이프 여러분들 대통령의 건강도 기밀이죠. 극비죠. 대통령의 건강도 기밀인데 대통령 부인이 만약에 경호가 허술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갖고 대통령 부인이 잘못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가족들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업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 그러면 가족들도 평안해야 되니까 대통령 가족들도 경호를 해주는 건데 대통령 가족 중에 가장 옆에 있는 퍼스트 레이더라고 하는 김건희는 대통령실에 정작 있지는 않잖아요. 코바나 컨텐츠가 지 마음대로 권력을 잡기 전이나 한마디로 코바나 컨텐츠가 제가 보면 제2의 집무실인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전화로 걔 글로 보내. 그쪽으로 보내. 오빠. 아저씨. 기분 좋을 때는 오빠. 기분 나쁠 때 아저씨. 전화 안 받아 야? 하면 내가 뭐 이 회의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뭐 그러면 걔 그쪽으로 보내라고. 이 등신아. 그러면 예. 보내면 됩니까? 진짜야. 진짜라니까. 얘는요. 지금 7시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번에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김건희 내 방송 김건희 다 봐요. 김건희는 유튜브 다 봐요. 그거 유튜버까지 다 봐요. 여러분들 이왕 얘기 나온 거 김건희 얘기 좀 합시다. 김건희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요. 김건희는요. 제가 7시간 녹취록을 오랫동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과시욕이 셉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해결사.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이런 거 있죠. 한마디로 그 겸손은 개나 갖다 줘요. 겸손은 개나 갖다 주고 그 정말로 자기가 조심스럽고 뭐라 그랬으면 최재형 목사 앞에서도 그런 전화를 안 받겠죠. 나가서 받겠죠. 조용히. 김건희는 되게 그 자기가 권력자라는 거를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지만 우리 남편이 검찰총장이지만 니들 그 일 해결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봐야 돼 이거예요. 니들 무슨 일 해결하고 싶으면 검찰총장 시절 때도 특수부 검사 시절에서도 늘 보면 김건희가 핵심 인사로 왜 여러분들 코바나 컨텐츠에 예전에 행사를 하면 대기업들이 후원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김건희한테 달 보이면 일이 다 풀리니까. 코바나 컨텐츠의 어떤 행사를 검사 출신이었을 때도 코바나 컨텐츠 행사하면 수많은 대기업들이 줄 서는 게 왜 그랬어요? 윤석열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김건희한테 부탁하니까 말이 통하고 김건희랑 하면 일이 술술 풀리니까. 그런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이랑 그 지난 대선 때 코바나 컨텐츠에서 실질적으로 녹취에 그런 거 자세히 들어보면요. 거기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랑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비서들 걔네들 모아놓고 댓글 작업하고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김건희에게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고 밖에서 기다렸을까? 김건희한테 얘기하면 통하니까. 대통령실에 앉아있으면 김건희를 만나러 가면 출입국 기록이 다 남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은밀하게 밖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거나 이권을 누구에게끔 넘기고 나눠 먹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요. 코바나 컨텐츠만한 좋은 장소가 없죠. 출입 기록 안 남죠. 그렇죠? 출입 기록 안 남죠.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제2부속실, 윤석열이가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이유.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야. 근데 내 부인의 소문이 안 좋아. 그럼 나 어떻게 해? 조신하게 다녀. 좀 조신하게 다니고 좀 얌전히 있어. 라고 하면서 야 비서실장 내일 당장 제2부속실 만들어갖고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여사 정확히 옆에서
일정대로 움직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겠죠. 그쵸? 내가 내 와이프가 컨트롤이 되는 여자면 여기저기서 구설수 남기지 말고 행동 똑바로 안 하고 다녀? 라고 하면서 제2부속실 내일 바로 만들어 갖고 여사 뭐 확실하게 커버해.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저기서 명품을 선물을 받고 별소리가 다 나와도 제2부속실 만든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김건희가 권력자라서 그런 거예요. 응? 김건희가 권력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김건희를 여러분들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윤석열은 그냥 동네 바보형이에요. 그냥 구수하면서 그 고시촌에서 동생들 아는 동생들이랑 같이 당구 치고 형이 돈 좀 있는 교수집 아들 그냥 동네 바보형 소주 잘 사주고 그냥 당구 같이 쳐주는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백녀시 같은 애들이 옆에 있는 거고요. 저는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김건희가 받은 이 명품 선물 이 대통령실이 여러분들 침묵할 문제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김건희 명령 아니면요 대통령 대변인실이나 여기저기서 뭔가 논평이라도 나오거나 사과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김건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입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김건희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만 인식하지만 윤석열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이거 서울의 소리 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 자체를 대통령실 안에서 못 꺼내는 거죠. 김건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움직이니까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응? 그쵸?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전 같으면요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거 주간 비밀리에 참모들이 회의해갖고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든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침묵으로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침묵으로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대통령실에서 침묵으로 한다는 거는 김건희 녹취록을 들어보면 성격이 뭐냐, 아 며칠 지나면 그 소리 없어져,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가 사고 치고 나서도 야 그거 며칠 지나면 아유 뉴스거리도 아니야, 시간 지나면 없어져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저는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명품 백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명품 백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김건희가 이런 목사님, 이런 정치적 어떤 통일에 관심 있는 목사님 말고도 진짜 김건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업가들이요, 사업가. 코바나 컨텐츠에 수많은 업자들이나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이 와갖고 얼마나 많은 의논을 하고 했겠습니까? 응? 지인들 찾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물보다 이런 거 안 갖고 와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이런 명품백 300만 원짜리로 해결될 일들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이권이 오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 뭘 뒤져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취재하다가 한계에 부딪혀갖고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저는 분명히 김건희가 이게 관련됐다라고 저는 더 이상 제가 취재를 못해서 지금 공개할게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죠.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죠.
그때 어떤 소문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저기서 취재를 했냐면요. 밑에 안보 케이블 있죠. 응? 보안 라인이잖아. 보안 라인.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KT 이전하는 식이 아니라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보안 라인 작업 있죠. 그게 용산으로 이전될 때 그게 금액을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그 금액을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그게 몇 조가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그걸 누가 했냐? 그걸 누가 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좀 정보가 그때 좋아갖고 그때 이게 이 일에 김건희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인수위원회 시절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산으로 옮길 때 보안 라인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미국과 직통 라인 막 이런 거 깔잖아요. 뭔가 깔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전부 옮길 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업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취재하다가 왜 포기를 했냐면 어떤 업체가 용산에 이 통신 보안 시설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그 업체는 테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는 테러의 대상이잖아. 그 업체가 용산의 대통령실에 보안을 다 깔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어떻게 국회에서 요구를 해도 공개가 안 돼요. 그게 반드시 나중에 그게 천문학적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보안 시설을 그게 옮겨가는 게 천문학적 돈인데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때 그래갖고 야 이거는 제가 그때 이명수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이가 정권 잡자마자 가장 바빴던 사람이 그 누구야 윤석열 오빠 아니 김건희 오빠 만나려고 왜 그러면 김건희 오빠가 건설업자들이랑 그 예전에 자기가 무슨 시공사 하나 만들어 갖고 양평 땅 뭐 할 때 지네가 다 해먹고 했잖아요. 업자들을 진짜 1분 단위로 거의 그러니까 1분 단위로는 과장이고 거의 김건희 오빠 만나려고 줄 서 있다 그랬었어요. 건설업자들이. 김진우 만나려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건진법사, 천공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다들 뭔가 권력을 잡으면 그 인간들은 그 백을 이용해서 뭔가 헤쳐먹으려고 했죠. 심지어 누구 뭐뭐뭐 사람을 어떤 아들이 누군지 이야기 안 할게요. 누구의 아들이 거의 강남의 룸사롱에서 업자들 만나면서 거기서 거의 룸사롱을 사업 자기 장소로 해서 술값 수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소리도 있었고. 아니 김건희 나는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꾸미고 일들을 밀어주고 땡기고 그 양평 고속도로 여러분들 휴게소 문제도 이번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실이었으면 윤석열이 진짜 권력자면요 제2 부속실을 만들고 특별감찰관실을 만들겠죠. 그쵸? 제2 부속실 만들어갖고 자기 와이프가 컨트롤이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윤석열이 뭐 여기저기서 뭐 특검 받으면 이혼 그거는 농담이에요. 특검 받으면 이혼을 할까요? 절대 못하죠. 그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이가 특검 받으면 오히려 김건희가 윤석열을 더 쪼이지. 김건희가 이혼하는 순간 김건희는 완전한 자연인이 돼서 오히려 더 수사를 받을 텐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특검을 받는다 그래갖고 김건희가 이혼을 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검 못 받습니다. 그냥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자기 특검 자기가 받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내 특검 내가 받는데 그게 편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특검 받겠냐고요, 김건희가. 절대 못 받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김건희를 버리질 못해요. 김건희가 입만 벌리면 윤석열은 그냥 죽어요. 안 그래요? 부부관계인데 뭘 모르겠습니까? 아, 부부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인데. 어? 김건희 말대로 윤석열이가 아바타 로스를 하고 김건희의 성공이, 김건희가 여태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윤석열의 권력이었거든요. 김건희가 위에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사의 이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자세하게 내막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논평 하나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전부 침묵하는 거예요. 왜? 전부 김건희 눈치만 보는 거예요. 김건희 눈치만 보고 여사가 뭐라고 하래? 무슨 논평 내래? 아무도, 윤석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북한은 정확히 보더라고. 야, 나 북한 진짜, 내가 얘네는 정치 분석은 진짜 잘해, 그치? 어? 북한 뭐라 하는지 알아? 역도의 장모는 감옥 가고 여편네는 범죄 특검 눈앞에. 진짜 웃기지 않아? 얘네는 윤석열 역도라 그래. 역도의 장모는 감옥에 가고 여편네는 범죄 특검 눈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편네. 솔직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무슨 여성입니까? 여편네. 진짜, 진짜, 어쩔 때는 북한이 논평하는 게, 그렇다고 저는 뭐 제가 무슨, 저 북한의 공작금을 갖고 방송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축제 사건으로 역도의 장모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편네의 과거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눈앞에 박두한 속에 괴뢰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요란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은순 씨에 대한 사법 처리,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거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한 내 방송 보나 이 새끼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일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심각한 통치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것이 윤석열 역적 패당의 또 다른 흉심이다. 이거 내가 심층 분석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내년 총선 앞두고 군사적 대응, 그죠? 군사적 대응하기를 갖고 윤석열 역적 적패당의 또 다른 흉심이다. 심층 분석을 너무 잘 보는 것 같아. 응?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언론에서는, 이게 우리가 언론도 문제가 뭐냐면,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의 문제로 되었다. 그 전쟁에 이런 말들이 쭉 깔려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신 주요 언론에서는 무조건 북한 전쟁은 가능성이 아닌 시점의 문제다, 요거만 헤드라인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북한의 논평을 보면 현재 윤석열이 굉장히, 장모는 감옥에 가 있고 와이프는 특검을 받은 입장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군사적으로 충돌을 일으켜갖고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 말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길래 창고가 있고 그 명품백을 무슨 세관이야? 뭐 대통령 어디, 난 장소를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창고에서 얼마나 어떤 거를 보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쳐받았으면, 무슨 김건희
받은 선물 전부 무슨 세관이야? 창고까지 있을 수가 있냐? 안 그래요? 진짜 이거 압수수색 해야 돼. 그래갖고 한번 진짜 판도라의 상자니가 아니라 김건희 창고 한번 열어보자. 응? 도대체 뭐가 있는지. 부랴부랴 막 제가 보면 김건희 이런 거 아마 김건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통이 되게 커요. 지가 받아갖고 안 쓰는 거 전부 비서들이나 선물 줬을 겁니다. 절대 갖고 있을 인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시욕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김건희요, 얘는 명품 중에서 명품만 써요. 지가 받아갖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냥 지 비서나 그런 사람들 줍니다. 김건희 절대 돌려주라 그러면서 보관할 인간이 아니에요. 이 여편네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김건희 문제는 터지는 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특검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네, 오늘 1번 2번 얘기했고, 네, 이상민 탈당 별로 논평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뭐 이상민 탈당한 거 뭐 그냥 민주당이 이상민이 나감으로써 더 파래졌다. 그냥 더 파래진 민주당. 그쵸? 민주당 다음 민주당. 그래갖고 이상민이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동요나 할까 좋아하죠. 민주당 나와줬다. 나가서 고마우신 분. 그러니까 이상민이가 나가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 다음은 왜 안 나가냐? 조홍천에게 이제 시선이 쏠리고. 그 다음에 이원욱에게 그렇죠? 시선이 쏠리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상민이가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딸당으로 변질. 이따위 말을 하는 새끼가 무슨 민주당의 옷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인간은요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돼요. 제가 보면 이상민 이런 인간들은요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했던 정당의 지지자들을 개딸당으로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돼요. 아무리 총선이 내년에 코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현직 의원이라 그래서 배지가 중요하다 그래도 이따위로 정치하는 새끼들은 정치 생명 끊어놔야 됩니다. 이런 인간은 국힘당이건 어디건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로 정치 개혁하려고 그러면 민주당 국힘당 손잡고 총선 3개월 전에 뭐 탈당 입당 못하게 법안 방지를 해야 돼요. 그쵸? 총선 6개월 전에는 탈당도 못하고 딴 당으로 들어가는 것도 못하고 이런 거 만들어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갖고 국힘당 가고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돼요. 아예 정치 생명을 민주당에 있으면 정치 생명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응? 진짜 미안한데 이상민 탈당을 국힘당에서 환영하는 것보다 민주당에서 더 환영합니다. 그쵸? 진짜 중요한 거는 원래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하면 국힘당에서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민이 탈당했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건 이상한 현상이죠. 그쵸? 누가 봐도 한마디로 어떤 새끼가 민주당에 자꾸 물을 흐르지 몇 년 동안 못 찾다가 그냥 딱 찾은 거야. 찾아갖고 이 새끼 하나 걸러냈더니 물이 맑아지는 거야. 계속 어떤 미꾸라지 새끼가 하나가 계속 첨벙첨벙대면서 민주당에 흙탕물을 만들길래 어떤 놈인가 했다가 찾은 거지. 응?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이가 탈당을 해갖고 비명계가 나가든 말든 민주당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이준석의 꿈이 비명계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친명, 비명, 반윤, 뭐 자유연대, 심지어 정의당의 유호정이나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준석과 반윤연대를 말해서 정의당 미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준석이는 결국은 민주 진영의 최고의 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아마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현재까지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비명계에 취재하고 있다 그랬죠. 현재 비명계에서는 이준석과 함께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현재 비명계에서는 탈당 생각도 안 해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진짜로 뭐 이낙연이는 뭐 제3의 길이라는 거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친문 정치인들은 탈당 생각 안 해요. 제가 진짜로 친문 정치인들을 최근에 만나서 탈당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낙연은 친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과 그 주변에 따까리들 있죠. 윤영찬이나 몇몇들은 제3의 길 모색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낙연계가 친문계 정치인들을 꼬시는 거죠. 여러분들 윤건영 의원이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 최측근이었는데 그 사람이 탈당이나 이런 걸 생각할까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낙연을 자꾸 친문으로 보는데 이낙연은 어떻게 보면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호남 홀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낙연을 영입을 했거든요. 사실 결이 달라요. 친노와 친문과 이낙연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친문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친문 정치인들은 탈당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공천이나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 이후의 변화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의 변화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원욱도 결이 달라요. 친문 정치인들은 탈당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치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잘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끝까지 이재명을 지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20년간 주류로 살다가, 그러니까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의 심정이 뭐냐면 20년간 주류로 살다가 비주류 그리고 수박 소리 들으면서 1년 반 사니까 되게 힘드신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분들은 정확히 저건 있어요. 국힘당과 연대를 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정치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은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까지. 근데 이낙연은 또 달라요. 이낙연은 그냥 이재명을 싫어하는 놈들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윤영찬이에요. 신경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 밖에서 떠드는 건 신경민, 당 안에서 이낙연만 지지하는 거는 저기 윤영찬, 거기에 그 누구야 그 소방관 오영환이, 이원욱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정세균계였어요. 이원욱이는 정세균계라서 이원욱이는 반문이었어요. 반문. 정확히 얘기하면 이원욱이는 반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상민이가 좀 오바를 했잖아요. 탈당하기 전에 막 국힘당과 연대한다 막 이렇게. 지금 이상민의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이상민이 친문 정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평생을 비주류로 살았기 때문에 비주류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평생을 비주류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자랑이라고. 나는 평생을 비주류로 살았기 때문에 비주류로 사는 법을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이따위로 해갖고 어디든지 가갖고 지가 뭐 국회의장에 욕심들 건데 이런 자들 정치 생명 끊어놔야 돼요. 제가 보면 만약에 내가 민주당의 주류면 이런 자들 정치 생명 끊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같은 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김의겸, 최강욱 이런 분들 진짜 친문에다가 윤건영 거기에다가 김병기 이런 분 진짜 친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응? 친문은 탈당하지 않아요. 거기서 친낙이 있는 거죠. 친낙. 그쵸? 근데 친낙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문재인을 싸잡아서 욕하려고 친문을 반 이재명계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친낙계 새끼들이 가장 나쁜 일을 하지.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들 옆에서 가장 가까이게 호위했던 윤건영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 많이 도와주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한병도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들어가 있죠. 누가 봐도 정청래 의원 친문이었죠. 진짜 친문 정치인들은 이재명 돕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친문들과 이낙연 추종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정은 이제 선거 앞두고 요즘 말 잘 듣잖아요. 응? 지금 수박 오적이랑 친낙계 의원 일부 진성준도 친문이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진성준도 청와대에서 일했고 정무수석까지 했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이상민을 기점으로 빨리 나가라.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 전해철도 친문이죠. 당연히 전해철도 안 나가요. 걔네들도.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친문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친문 정치인분들이랑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의도에만 너무 갇혀 계시지 마시고 지금 비주류로 생활하시니까 어떠세요? 친문 정치인들 얘기했더니 이런 정치가 이렇게 비주류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친문 정치인들이 유튜브 10만 명 넘는 우리 민주진영 유튜브가 몇 개인지 한번 조사를 했었나 봐요. 50몇 개가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만 넘는 민주진영 유튜버가 50몇 개가 되는데 전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친문 정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문 정치인들을 가장 응원했던 사람들이다. 왜 의원님들만 그걸 모르시냐.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렸어요. 지금 이재명의 개딸이라 해서 친문 정치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여태까지 20년 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과 엇갈리 지금 자꾸 이재명을 공격하길래 당신들을 2년 전에 응원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은 알아듣더라고요. 반은 알아듣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되게 아픈가 봐요. 2년 전에 봐라. 당신들 다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지금 왜 당신들을 비판에 가장 앞장서 있을 것 같냐. 실망해서 그렇다. 당신들에게 실망해서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민주당의 명문정당이라고 하면서
전통성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지지자들은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동했는데 왜 의원님들만큼은 아직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여의도에 갇혀갖고 개파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그 행동을 하냐. 밖에 있으면 안 보이는 줄 아냐. 예전같이 여의도에서 하는 일을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모를 것 같냐. 눈에 보이니까 비판하는 것이다. 응?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나한테 그럼 물어보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선언을 하십시오. 적어도 그러면 더 이상 당신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선언도 못하는 거는 당신들의 오만과 기득권이다. 당연히 지금의 당대표가 이재명이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비명계가 그거를 선언해 보십시오. 그럼 민주당이 단합되고 통큰 정치를 오히려 비명계가 통큰 정치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 예전같이 탈당한다 그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친문 정치인들이 막말로 친낙계 의원들이 탈당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예전같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가 의원들이 자꾸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이 막 콩당콩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친낙계 이낙연 탈당한다 그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 좋아하지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착각들 하지 마셔라. 정말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내가 그랬어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다. 현실을 인식해라.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데라를 잊어버리는 게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현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재명의 미래의 권력에 민주당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게 잘 안 되시니까 이재명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그게 민주당의 개파 정치고 기득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선언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직도 주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격띤 토론을 했죠. 근데 의외로 많이 알아들으시고 참고로 해주시고 잘 듣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다 응원했던 사람들이잖아. 예전에 응원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한편으로는 참 옛날에 청명하면 어디로 가고 오로지 이재명 깎아내리려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많잖아요. 하여튼 저는 분명히 전달했어요.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라. 그럼 자연스럽게 친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당이 되는 것이다. 친명이 된다 그래갖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라. 친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당이 되는 것이다. 친명이 아니라 비명이 없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비명이 어디 있고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민주당이죠. 왜 민주당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명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정의당 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얼마 전에 아까 제가 서론에 방송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총선은 연동형이 됐든 어떤 그 병립형이 됐든 지금 그거 갖고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다. 둘 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더 한 석이라도 가까우길 바라는 마음에 지지자들끼리 그 충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다 민주당을 위하는 마음인데 그거 갖고 연동형은 나쁜 놈, 병립형은 좋은 놈, 병립형은 나쁜 놈 이럴 필요 없다. 그건 소모전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헤쳐나가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 연동형을 얘기하다가 사람들 그래요. 정의당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 왜 사람들이 비례대표 선거하면 자기네 표가 정의당에 간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먼저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는 정의당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나는 그 심술보 용서를, 저 예전에 심상정 되게 좋아했거든요. 심술보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정의당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의당은 워낙 조그만 정당이라서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지만 거의 민주당의 어떤 이런 개파 싸움보다 더 심해요. 정의당은요. 첫째 지금 현재 정의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정의당은 과거에 이석기 그리고 이정희 씨가 이끌던 민주노동당에서 너무 좌측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어떤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정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죠. 그 정의당을 만들 때 국민참여당의 그 당시에 유시민 장관, 천호선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창당한 게 정의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도 이석기, 이정희와 심상정은 민주노동당에 뭐 권영길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그 공중부양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 있다가 이제 헤어져서 이제 나왔죠. 정의당의 시작은 괜찮았어요. 노회찬 대표가 그 당시에 계셨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장 망가지기 시작한 게 노회찬 의원님의 서거 이후에 급속히 망가지더라고요. 노회찬 의원님의 어떤 그 뼛속부터 생각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공공의 적이라는 목표 의식이 뚜렷했어요. 우리가 정의당을 응원했던 이유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가는 목표는 똑같지만 가는 길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은 목표가 여기가 목표면 그냥 질러가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질러가자. 소수 정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이 질러갈 때는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어떤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뭐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 조금 느리더라도 돌아가자는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 보는 눈이 똑같죠. 노회찬 대표님 계시고 그 당시에 유시민 작가 계시고 그럴 때. 근데 노회찬 대표님은 절대 민주당에게 연대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제일 나쁜 놈, 그렇죠? 그러면서도 민주당에게 쓴소리하는, 누가 봐도 노회찬이 맞다. 내가 민주당 지지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말을 비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확고한 민주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 지난 총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정의당이,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기 전에 시민을 위하여라는 가칭 이미 정당을 창당했을 때 정의당을 들어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정의당의 단호한 입장은 뭐였냐? 민주진보의 플랫폼의 중심이 정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정의당으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그 얘네들은 현실 파악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비례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얘네들은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사실 손절을 했는데, 정의당이 가장 망가지기 시작한 게 바로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이제부터 물고 뜯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갖고 사실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의 야망을 꾸고 있었거든요. 뭐 15석에서 20석. 그때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17석을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정의당이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 이중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유호정이나 장혜영 같은 진짜 정의당의 색깔과 맞지도 않은 이상한 애들을 영입을 해갖고 정의당이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정당이 돼버리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장혜영이나 유호정 같은 애들 결국은 무슨 이준석 신당과 연대를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의당이 노동자와 서민, 약자를 위해서 이 독재 권력 세력과 투쟁을 하고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하는데 이준석이라는 애들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애들이 연대를 한다는 말 자체가 나는 이미 이 정당은 끝났구나. 그렇죠? 이미 이 정당은 끝났구나는 아니 정의당 의원들이 어떻게 국민의힘 이준석 이런 애들과 연대한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그러면서 사실상 정의당이 이제 많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올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천호선 의원과 함께 국민참여당 출신들 있죠. 예전에 그 열린 우리당이 해체되면서 끝까지 그 민주당으로는 갈 수 없다. 저 변절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작가랑 천호선 대표가 만들었던 그 정의당 안에 국민참여계 개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 70명이 나왔어요. 정의당에서. 국민참여계까지 빠져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정의당은 식물같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만든 게 이번에 그 사회민주당이에요. 올 7월에 70명의 국민참여계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이번에 만든 정당이 사회민주당인 거예요. 사회민주당. 지금 결국은 정의당은 지금 어떤 계파가 있냐면요. 전통적인 심상정, 그 다음에 그 심상정과 함께하는 뭐 그런 계파들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그 유호정, 장혜영, 배지들의 계파가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잘 뽑았더라고요. 이 김준호 비대위원장은 참 잘 뽑았더라고요. 이분은 딱 노회찬 의원과 생각이 같더라고요. 이중대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중대가 되는 게 낫지 국민의힘 이중대가 되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굉장히 정의당이 혐오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의당의 제가 좀 말을 이제 결론을 지으면 정의당의 실패와 정의당이 이제 역사 속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민주당의 이중대가 낫지 국힘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정의당은 망가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국민을 학살한 군부 독재 세력들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싸울 때는 민주당 모든 진보 세력들은 총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안에서는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이쪽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심상정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이쪽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정의당의 심상정과 과거 민주노동당 출신들의 한파가 있는 것이고 유호정, 장혜영 현 배지를 달고 있는 좀 젊다고 하는 이준석 이쪽 애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한파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정의당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엄청난 개파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의당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중대를 부끄러워하고 국힘당과 손을 잡아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여당이라고 무조건 비판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망가진 게 되지 않았나 생각. 정의당이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이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힘당을 더 세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정의당은 살아나요. 근데
정의당이 심상정부터 해갖고 망가진 이유 중에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거대 양당이라고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두 정당을 싸잡아서 비판하다 보니까 정의당은 사실상 망가진 거죠. 정의당을 지지했던, 정의당의 의석을 만들어줬던 사람들도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그쵸? 사실상 정의당이 조금 더 야성을 찾고 더 세게 매섭게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들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민주당은 의원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맨 왼쪽에 민주당은 굉장한 정통적인 보수 정당이죠. 왼쪽에 굉장히 야성이 강한 왼쪽에 있는 민주당부터 점점 뭐 리트머스 조기 같이 쭉쭉쭉쭉 파래지다가 점점 하얘지다가 점점 빨개지는, 민주당은 거의 막대 그래프로 보면 중간은 하얀데 파란색부터 점점 빨개지는 색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같이 열성적이고 강한 민주 진보 의식, 그리고 민주적인 개념이 있는, 시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싫지만 어쩔 땐 민주당도 싫어하면서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지지자들도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당 지역구 투표할 때는 민주당 찍고 정당 투표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찍었었어요. 옛날에는. 지난 총선 말고는. 옛날에는 지역 정당은 민주노동당 찍어줬어요. 저는 투표를.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좀 정치를 좀 알거나 좀 우리가 의식이 좀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들이 좀 들어와서 호되게 이 반민주 세력들을 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예전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 뭐 이렇게 찍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왼쪽에 있던 분들이, 저 같은 완전 좀 최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정당 투표할 때 민주당을 찍어줬거든. 이제 정의당을 찍어줬거든요.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찍어줬잖아요. 근데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나라에서 없앴잖아요. 황교안이가, 박근혜가 없앴잖아요. 위원정당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여태까지 의석을 줬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돌아서, 정의당이 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여당이라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잡았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가 반민주 정부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아니, 정의당이 아무리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둘 다 야당이잖아요. 집권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야당이라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로 깔 수가 있냐고요. 그때 다 돌아선 거예요. 제 말 맞죠?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그랬을 때 정의당이 저런 역적 패정당이라고 하면서 저 정당은 집권을 해도 발목 잡고 집권을 못해도 발목 잡고 대한민국에 아무 필요 없는 정당이라고 하면서 호되게 야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도왔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버리지 않았죠. 근데 사실상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할까? 자기네들이 못난 걸 몰라요. 민주당의 심상정의가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가 깨지고 결국은 정의당은 5석밖에 못 넣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그 모든 분풀이를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다. 원내 교섭단체나 자기네들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진짜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그쵸? 정의당의 가장 잘못은 국민의힘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민주당에게만 지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총선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국민의힘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국민의힘에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게는 찍소리도 못해요. 항상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고,
그래서 왜 지난 대선에서 왜 심상정이가 사퇴를 안 했을까요? 2020년 총선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총선 때 엿먹으라고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불리했거든요. 저는 심상정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이랑 여론조사에서 이기다가 역전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윤석열이가 많이 앞서고 있었고 시민들을 으쌰으쌰하고 따라가는 추세였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할 때 거의 뭐 어느 여론조사는 5% 지고 있다, 3% 지고 있다, 전부 지는 걸로 나와 있었고 점점점 대선 막판에 따라가는 거였단 말이야. 만약에 심상정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윤석열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들고 자기가 후보를 사퇴했다 그러면 저쪽은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다 윤석열로 모아지고 있는데 얘 끝까지 힘을 부렸잖아요. 응?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이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그러면 나 하나쯤이야 나가봐야 뭐 30만 표 얻어봐야 뭐 영향이 없겠다. 그럴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엿먹으라 그런 거예요. 응? 왜 그러면 심상정이는 끝까지 사퇴 안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입진보들이나 이 옛날 뭐 NLPL 이렇게 운동권 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정당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정의당이 망한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해서라고 생각해요. 난 진짜 놀란 게 자기네들은 이 수구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 자기네들이 빛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죠? 쟤네들은 차라리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자기네들이 빛나고 자기네들이 대여 강경 투쟁 이게 쉽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데 누가 봐도 민주주의 집권을 했는데 쟤네가 대여 강경 투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심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노동운동 자기네들이 세상을 꿈꾸는 거는 투쟁하고 의석수 넓히는 거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게 지네가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심상정이가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엎치락치락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뭐 3% 지고 있다 막 이랬을 때 정말 심상정이 검사 정부 이런 검사 독재 국가는 윤석열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면서 사퇴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정의당은 박수를 받았죠. 박빙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를 누구를 위한 완주입니까? 이재명 엿먹고 민주당 엿먹으라는 거였죠. 우리가 대선에서 24만 표 줬죠. 심상정이가 가져간 표가 36만 표인가요?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민주당도 끝까지 심상정을 설득을 했어야 돼요. 사퇴하게끔. 그렇죠. 우리가 24만 표 주고 심상정이가 30 몇만 표 한번 검색해 보세요. 36만 표인가 38만 표인가 가져갔어요. 심상정이가. 그랬으면 진짜 심상정이가 민주 세력이고 국힘당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노회찬 대표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끝까지 사수하지 못하죠. 무슨 얘기하다가 오늘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민주당만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민주통합당,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들 좋아했었어요. 저런 정당들이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 센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 교섭단체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심상정이나 정의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양당 기득권이가 아니라 니들은 그래서 정당이 니들은 의석을 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역량을 다했어라도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어떤 달콤한 유혹을 해서라도 심상정은 사퇴시켰어야 돼요. 물론 대선 패배를 심상정에게는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정상적인 우리 민주 진보가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완주하는 심상정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